화천대유 김만배 씨 부인이 판교에 62억이나 되는 그런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다.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 김만배 씨하고 관련해서 그 집안의 여자들, 김만배 씨 누나가 또 이런 집을 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, 김만배 씨 부인이 또 집을 샀다. 집을 산 게 그렇게 대단하게 하겠습니까? 그런데 62억짜리 타운하우스를 샀다.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것이죠. 이 내용을 보면은 이 62억짜리 타운하우스를 사는 과정도 상당히 이례적이다.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먼저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. 아마 그 언론사에서도 이게 이상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. 김만배 씨 부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이 62억 타운하우스를 샀다. 그거죠. 이 동네에 있는 이 집을 내가 사겠다. 그러면 김만배 씨 부인은 상당히 그 정보력이 대단한가 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 집을 실제로 산 것은, 그러니까 매수자는 천화동인 1호입니다. 그 천화동인 1호가 법인 명의로 이것을 취득했다. 그렇게 됐습니다.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. 보통 집을 사러 가면, 집을 사겠다 하면은 어쨌든 집을 살 사람은 이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의 집을 사겠다고 하죠.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 요구하는 거기에 좀 걸맞는 가까운 집들을 이런 집들이 어떻습니까 하고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거기서 대충 맞춰서 적절한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판교 타운하우스는 김만배 씨 부인이 거래를 중개해 줄 것을 의뢰해서, 중개사는 그런 일도 하죠. 자기가 발품을 팔지도 않고 그냥 들어와서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,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고 뭐 그거를 신고하고 이런 일만 해도 됩니다. 이렇게 매수자의 의뢰로 거래가 이루어졌다, 이런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 액수도 크고, 그리고 하필이면 김만배 씨 부인이고,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를 김만배 씨 부인이 아예 물건을 찍어서 이거 그 중개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슬슬 좀 이상해지죠. 신문사에서 이 판교의 그 다른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, 이 지역이 워낙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나왔다는 것을 알고 여기 요 집을 내가 사겠다, 이런 연락이 와서 했다는 것이죠. 또 이야기할 때 실제로 이거 사는 거는 내가 아니고 회사가 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, 그 뭐 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그럼 결국은 이거 중개한 사람인가 싶습니다. 지금 뒤에 뉴스를 보니까. 이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김만배 씨 부인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인중개사하고 자기하고 아는 사이여서 이 집에 와서 그 거래를
맡아달라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. 문제는 이 초등학교 동창인 이 사람이 그 집이 매물로 나온지를 몰랐다는 게 핵심입니다. 이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다 찾아서 딴 데 매물이 나왔는데 이 집에 와서 계약서를 썼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근데 이 사람 말이 여기 매물이 거의 없다 하면 지금 이 가능성이 이제 희박해지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놓으려고 하는 집주인과 이 김만배 씨 부인이 이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자기가 아는 초등학교 동창 그 공인중개사에 와서 계약서 써달라고 했구나.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한 가지가 이 정보라는 부분이죠. 이 집을 내놔서 그 모든 곳에서 이 집이 나와 있다고 하면서 어디서 손님을 잡아서 이거를 성사시킬까 하는 경쟁 자체가 배제됐다. 이제 이걸 하나 알 수 있고, 또 하나는 그 대금 지불 부분입니다. 대금을 어떤 식으로 지불했는가.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계약금과 잔금을 현금이 아니고 주로 수표로 지불을 했다. 그러면 회사가 지금 매수자니까 회사에서 수표로 지불을 했다 하면 이 거래 관계는 떳떳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하나의 속임수도 없다. 왜냐하면 그 금액이라든지 그 전달 과정이라든지 하는 게 다 파악되는 방식이 아닙니까? 이거 계약서 작성을 이한성 대표가 와서 직접 했답니다. 근데 이제 이 집의 상태에 대해서 현재 이제 이 타운하우스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고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게 이겁니다. 김만배 씨 부부나 이한성 대표가 여기에 주소를 옮기지도 않았고 여기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급히 살 필요가 없겠죠. 그런 경우는 뭐 이 집이 조건이 아주 좋다. 잡아둬야겠다.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부동산 쪽에서도 이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.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이제 이 집에 대해서는 이게 별장으로 쓰기가 애매하다. 뭐냐면은 이 집을, 이 타운하우스가 그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? 원래 그 외부에서 접근을 하는 게 거의 그 차단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, 거기 직원들이, 이걸 관리해주는 직원들이 현재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번호를 다 외우고 있고, 철저히 그 신분 확인을 해서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, 그 이제 통제가 관리죠. 그 남이 못 들어오는 대신에 자기들도 드나드는 게 다 파악이 돼버립니다.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왜 이런 별장으로 쓰기도 좋지 않은 여기를 서둘러서 샀을까? 이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. 대금을 이제 수표로 지불했다 그랬죠. 그래서 수표하고 또 나머지 그 수표가 아닌 경우는 계좌이체로 했다. 이거 계좌이체 하면은 그 곽상도 의원 아들 생각이 또 나죠. 이 사람들이 계좌이체를 하면 이거 나중에 증거 남기려고 한 게 아닌가. 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로 추적이 되니까. 타운하우스 이게 지금 관리비가 월 2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비워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금 지불하는 방식,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
부친의 집, 윤기중 씨의 그 집을 거래할 때도 그랬죠. 이 대금을 일시불로 처음에 와서 딱 주고 간 게 아니고 몇 차례 나눠서 그렇게 줬다.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. 이것은 통상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. 액수가 그 고액일 경우에 특히 이런 과정을 거치죠. 서로가 좀 확인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, 이 사람들이 지불한 순서도 좀 보기로 하죠.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총액 매입가의 10%가 6억 2천만 원, 이거를 수표로 지불을 했습니다. 계약금 10%는 맞죠. 일반적이고 수표로 지불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중도금이 계약금의 2배, 그럼 20%를 지불한 거죠. 이거를 두 번째는 계좌이체를 합니다. 같은 해 12월, 처음에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같은 해 12월에 중도금을 20%, 그럼 30%가 넘어갔죠. 그러면 처음 10%는 수표로 가고, 두 번째 중도금은 계좌이체 20%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고, 다음에 1월에 잔금 43억 4천만 원을 수표와 계좌이체를 나누어서 이제 두 개를 다 섞어가지고 지불을 했습니다. 이 돈을 천화동인 1호 법무팀에서 지불을 했으니까 당연히 회사의 업무로서 거래를 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이 경우에는 담보대출은 없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이 뉴스에서 그 뉴스를 볼 때는 왜 이걸 보도하는가, 그걸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. 지금은 대선 전국이고, 더구나 이게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유력 그 대선 후보감, 그 사람하고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윤기중 씨의 집을 화천대유 그 김만배 씨 가족이 샀다. 또 판교 이 타운하우스를 화천대유 김만배 씨 가족이 샀다. 이렇게 되죠. 부인과 누나. 그런데 윤기중 씨의 집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나왔죠. 그 집을 매물로 널리 그 연희동 지역의 부동산에 내놓은 게 아니다. 민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니 내놨다고 한 게 기껏 부동산 2개였습니다.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그거죠. 그러면 널리 내놨다는 이야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, 더구나 거기에서 조금 이상했던 게 이제 부동산 2개가 등장합니다. A 부동산, B 부동산. B 부동산에 먼저 물건이 나갔다고 했죠, 아마. 그랬더니 A 부동산에서 이거 우리가 계약할 거니까 그거 인터넷 매물로 올려놓은 거 이거 삭제해라 하고 요청을 했다.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비상식적이죠. 이쪽에서 계약하면 계약이 성립됐다 하면 여기서 내립니다. 그런데 먼저 내려라 했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찜찜합니다. 뭐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물이 나간 게 없는 겁니다. 이렇게 돼가지고. 그리고 이 A 부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.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여기 보니까 부동산에 안 나오고 그냥 A 부동산하고 했다. 이러니까 아니 요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번에 이 타운하우스 이 거래처럼 집을 사려는 사람이
부동산을 정할 수 있는, 또 윤기중 씨의 집의 경우도 결국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특정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. 이거는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관계가 이겁니다. 부동산이 1, 2, 3, 4가 있고 손님이 1도 가고 2도 가고 이렇게 가서 계약을 보통은 하는데,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하고 했다. 나온 건 그렇죠. 이제 그런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 윤기중 씨의 집도 여기하고 똑같은 게, 여기 그렇게 집이 많이 안 나왔다 하는 게 똑같죠. 사실 연희동 분위기가, 그 연희동의 단독주택들이 오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산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게 좋아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고, 그리고 또 거기 구성원들이 그렇게 잘 안 바뀐다 하는 부분도 그 어느 일정 지역에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뭐 거기에서 40채를 봤다고 한다면 처음에 그 뉴스 보고 조금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한 게, 뭐 연희동에 무슨 일이 생기나 거기를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죠. 왜냐하면 그렇게나 집이 한꺼번에 막 나와서 다 내놓고 떠나는 분위기라면 연희동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할, 즉 그런,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네 분위기다 이런 겁니다. 그런데 그 매물이 잘 없는데 그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이 나왔다. 근데 그 집을 딱 이 김만배 씨 누나가 와서 그걸 바로 샀다.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3월에 내놨는데 4월에 와서 바로 계약을 했다. 집이 그런 식으로 되기는 좀 어렵죠.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. 윤기중 씨의 집을, 윤석열 후보 집안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우연히 샀다. 그렇죠.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게 참 드문 우연이다. 그게 문제입니다. 이걸 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쪽에서 그 우연이 어딨냐, 그게 확률이 낮지 않냐 이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그랬죠. 뭐 우연에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? 없지. 그러니까 통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연이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김만배 씨 부인이 타운하우스를 이렇게 찾아가서 샀고, 뭐 사기는 회사가 샀지만 김만배 씨 누나가 이렇게 찾아가서 연희동에서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딱 샀고 이랬다. 굉장히 그 우연이 잘 맞는 두 집안인가 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참 잘 맞는구나. 게다가 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방식도 상당히, 이 경우는 이제 같은 스타일이다 이러겠지만 우리는 이걸 특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뭡니까? 이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화천대유, 이거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는 혹시 이거 범죄 아닌가? 거기에 돈이 오간 것이 뭐 로비 자금이라든지 혹은 변칙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닌가? 이제 이런 의심이 있어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일 로비를 했다. 윤석열 후보도
로비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던 것이죠. 그렇다면 로비는 남몰래 해야 한다. 우리 상식이죠. 로비는 몰래 해야 된다. 들키면 안 된다. 그런데 로비를 앞에 대놓고 했다. 이러면 의심을 좀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통상 거래라고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했다. 그러면 의심을 싹 걷어버려야 되는가? 또 수사기관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? 사람 뻔히 보면서 대낮에 얼굴 보고 가면서 폭행을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딨냐. 그런데 요즘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공개적으로 남 다 보는 데서 뇌물을 전달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가능성도 놓치지 말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. 뉴스에서 이걸 이렇게 다루는 것도 뭔가 찜찜하다. 바로 이 부분, 그것 때문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에 대해서도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이렇게 주고 그때도 수표와 계좌 이체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가격도 그냥 뭐 늘 거기 그 당시 시중가를 더 준 게 아니고 깎아서 이렇게 샀다.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. 그런데 왜 이 타운하우스 거래를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이 행간에 윤기중 씨 집을 산 게 딸려 나오는가?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. 연희동 윤기중 씨 집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죠. 그리고 시기는 이 둘이 타운하우스하고 뭐 같은 2019년으로 돼 있고 또 윤기중 씨 집은 법인이 이제 회사가 산 게 아니고 김만배 씨 누나 개인이 샀고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. 이 두 양쪽에 있는 이 부동산 물건의 거래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말끔하게 모든 게 다 추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구나. 하다못해 뭐 값을 좀 이렇게 깎아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. 물론 이 윤기중 씨 집은 또 그런 의심도 받고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체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,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는 거 이외에 다른 무슨 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뒤에 준다든지 하면 이건 전혀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죠. 이런 계약을 하면서 뭐 사과 박스에다가 현금을 갖다가 이렇게 줘버렸다. 뭐 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근데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는 이게 뇌물성이라는 게 정말 없어 보이게 입증을 하듯이 거래를 했다. 이거를 알 수 있죠. 돈도 수표나 계좌이체. 그리고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부동산 거래에 남이 끼어들지 못하게 당사자 사이에 최대 참가인이 3자다. 이제 이렇게 좀 폐쇄적인 거래를 했다는 건 한 가지는 걸립니다. 게다가 연희동 윤기중 씨 집을 살 때는 돈의 출처까지 확인이 되게 대출을 받아서 했다. 대출을 받게 되면 원래 이 사는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자신의 재산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
이거 사는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면 이 매매 관계는 정말 그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죠. 계약서상에 있는 모든 것은 확인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 두 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한 가지 특징은 증거를 철저히 남기는 방식으로 했다.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거기에 무슨 그 차액이라든지 또 그것이 재산적으로 어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든지 당장 눈앞에서 그 얼마만큼씩 돈을 따로 챙길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게 이제 유인인데 완전히 배제가 된 겁니다. 전부 와서 봐라 그냥. 그렇죠? 증거를 겹겹이 남기는 방식이다. 참 정직한 매도인과 매수인이구나. 그러면 한 가지는 이럴 수 있습니다.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매매 계약이 사과박스라든지 다른데 무슨 아파트 그 분양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옆에 그 덤으로 붙어 있는 경우였다 한다면은 이 철저한 계약이 상대방을 올가매겠죠. 아무렇지도 않은 이 완전히 공개된 증거투성이인 이 계약이 바로 여기에 대한, 그러니까 집 앞에 영덕 개상자를 갖다 놓고 사진 찍어 놓은 바로 이 사진이 된다. 이 정상적인 계약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일 이런 것이죠. 그 동쪽 팀과 서쪽 팀이 서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됐는데 서쪽 팀에 선물을 줄 때는 이렇게 증거를 철저히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 이거를 쓸 수 있게 혹은 이쪽이 제대로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다. 가령 이게 문제 있다면. 동쪽 팀과 서쪽 팀이 있는데 동쪽에서 동쪽에 줄 때 이렇게 철저히 하는 거는 그건 착한 일이죠. 그 뉴스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. 그래서 다시 나온 그러니까 10월 이제 초순이 지나가 10월 초순인데 다시 62억 타운하우스 이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부인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상한 부동산 매입을 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 머리에 이상한 부동산 매입 2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윤기중 씨의 연희동 집이 지금 잊혀지려고 하는데 소환하는 그런 뉴스다. 이런 겁니다.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.